자, 5번의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채권의 강제 매입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건데, 자, 채권의 강제 매입인데 우리가 이제 차량이나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우리가 건물 토지는 등기한다고 그러고요. 차량 운반구, 선박 이런 거는 등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등기나 등록자산 취득 신고를 할 때 반드시 국공채권을 강제로 구입을 하게끔 해놨어요. 강제로 채권을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채권을 1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채권의 시가가 현재 가치가 9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 구입한 금액과 이 채권의 가치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건 손해 본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자, 11월 10일 날 차량을 1,0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분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11월 15일 날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권 1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대요. 근데 이 국공채권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7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으로 100만 원에 이 채권 구입을 했는데 이 채권은 단기 매매주권으로 구분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단기 매매주권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죠? 30만 원. 그럼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라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면 건물, 이게 만약에 토지를 취득한 거면 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증권, 뭐 이렇게 해당 그 내용에 맞춰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손실 난 것은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취득을 위해서 발생된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의 유형이 다양한데 일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의 자산을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월 25일 날 건물과 토지를 내가 8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 이 8천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값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는 건물과 토지로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개의 자산을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계약서에 이 8천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분기를 하면 되지만 그걸 알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건물과 토지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의 시가가 7천이고 토지의 시가가 3천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8천만 원 돈 나간 거를 7대 3의 비율로 쪼개주는 거예요. 8천만 원 중에 70%는 건물로, 8천만 원 중에 30%는 토지로 이렇게 이거를 상대적 공정가치로 안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괄 취득한 이후에 일괄 취득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괄 취득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건물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땅을 사고 싶은데 그 땅에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건물은 철거했어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철거비도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 부산물 매각 대금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런 철근 같은 거 갖다가 팔면 또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건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산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 건물을 그냥 제거하면서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철거비도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자, 11월 13일 날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의 당대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로 1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토지랑 건물을 동시에 구입했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는 건 난 토지를 취득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매각대금 30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러면 요 100에서 30만 원 빼면 토지를 1070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은 당대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자, 그리고 철거비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때 매각대금, 부산물 매각대금 30은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토지의 원가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현금으로 잡아주시고 1070만 원을 토지 원가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이번에 토지랑 건물을 산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물 취득원가 2천만 원 이거는 대변으로 없애고, 그죠? 그리고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1,700도 대변했던 거 차변으로 제거해 주시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인데 철거비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더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400만 원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용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상취득이에요.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주주나 제3자한테 이렇게 토지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그 증여받는 시점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것만큼 공짜로 이익을 얻은 거니까 자산 수중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를 보시면, 자, 12월 19일 날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주주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대요. 근데 이 토지는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는 1억이지만 증여받는 시점에 시가가 3억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3억으로 보는 거죠. 근데 또 토지 취득세 140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을 했어요. 그럼 3억 140만 원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억 원은 공짜로 얻은 이익이니까 자산 수중이익으로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인식해 주시고, 토지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해답 분계 보시면 요게 1억, 3억, 140입니다. 여기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억 140이 맞아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 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권을 강제로 매입할 때, 또 일괄 취득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여러분?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자, 교환 취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산을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제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동종교환은 뭐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산을 맞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 동종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 간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동종 자산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교환을 한 목적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또 새로운 자산을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동종 교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던 자산 간의 교환이니까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통해서 처분 손익이 인식되면 안 되는 거죠, 논리상. 근데 이종 교환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자산을 바꾼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기계랑 상대방의 비품하고 바꾼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기계를 처분하고 비품이 필요해서 비품을 새롭게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교환은 기존의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한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환을 통해서 처분 손익이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종 교환은 어, 내가 어,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자산 간의 교환이니까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해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품을 시가 1200원짜리를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유사한 용도로 쓰던 비품을 동종교환을 했어요. 내가 교환했어요. 여기 동종교환입니다. 그럼 우선은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내가 차변에 있던 비품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비품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처분 손익이 인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얼마로 인식해야 돼요? 1000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1000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1000원이 의미하는 거. 이 1000원이 의미하는 것은, 이 1000원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에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동종 교환을 하면서 현금으로 혹시 내가 추가로 지급된 게 있으면 그거는 취득 원가에 더하고 현금으로 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동종 교환이긴 한데 이 비품하고 비품을 바꾸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유의적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추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게 크다 그러면 이거는 어,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추가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유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종 교환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들어보시면, 자, 내가 비품을 시가 1200원짜리를 운 좋게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비품을 주고 상대방한테 기기장치를 받았어요. 이게 이종 교환이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없애고요. 누계획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상대방한테 기계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종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처분하고 기계를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비품이 시가가 1200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 지금 장부에 1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비품을 팔면 12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1200원 받은 걸로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럼 기계 취득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건 12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 12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200원이라는 숫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품의 시가를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 1000원짜리를 1200원짜리 받은 거니까 이 교환을 통해서 200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인식되는 거죠. 교환손익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현금 지급한 게 있거나 또는 뭐 현금을 내가 수취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고려해서 취득원가를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1 동종교환인데요. 자, A기업은 B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유사한 용도의 기기장치를 서로 맞교환했대요. 동종교환의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A기업과 B기업의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A기업의 기기장치의 취득원가가 1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에요. 공정가치는 83만원짜리입니다. 자, B기업의 기기장치는 12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가치가 82만원짜리인데 유사한 용도로 쓰던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니까 이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A기업의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기기장치를 100만원 제거하고요. 대변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으로
요 30만 원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100에서 30을 빼면 7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죠. 그럼 양변이 똑같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겠죠. 동종 교환이니까. 그죠? 그럼 B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기업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계 취득 원가 120짜리 없애고요. 누계액 50만 원 없애고요. 그리고 내가 제공한 요 기기장치 장부금액 70만 원을 요 기기장치 취득 원가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분계 형태가 바로 동종교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종교환도 한번 해볼게요. 해답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자, 케이스 2번 이종교환입니다. 자, A기업은 B기업과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였다. 이종교환의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A기업과 B기업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금 보니까 A기업은 기계를 갖고 있고 B기업은 비품을 갖고 있는데, 자, A기업의 기계의 공정가치가 83만 원인데 B기업의 비품의 공정가치가 82만 원이다 보니까 이 차이만큼 만 원만큼은 현금을 A기업이 수령을 했대요. B기업은 지급을 한 거고, 그래서 A기업의 입장과 B기업의 입장에서 요 교환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기업의 입장에서는 취득원가 100만 원 없애고, 그렇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 제거해 주시고, 그렇죠? 현금으로 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83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현금으로 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품은 82만 원으로 취득원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령한 현금이 있으면 취득한 자산의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3만 원에서 수령한 현금 만 원을 빼서 나머지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차변에 요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 합치게 되면 30만 원 더하기 82만 원. 한번 해볼까요? 자, 더하기 만 원 하게 되면 113만 원이죠. 차변이. 지금 대변에 100만 원이니까 13만 원만큼은 뭐예요? 그렇죠. 유정자산 처분 이익, 교환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B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B기업은 차변에 있던 비품 120을 갖다가 주고요. 그죠? 그리고 요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제거하고요. 근데 이 공정가치의 차이만큼 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2만 원이니까, 그죠? 82만 원에서 내가 현금으로 준 거까지 포함하면 83만 원이 기기장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차변에 50만 원, 83만 원 더하면 얼마인가요? 83만 원과 50만 원 더하면 133만 원인데, 그죠? 121만 원 빼게 되면은 얼마 차이 나요? 12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럼 요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 케이스를 통해서 요 A기업과 B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의 유형이 다양하다. 채권의 강제 매입도 있었고, 일괄 취득도 있었고, 무상 취득도 있었고, 그리고 교환 취득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나오는 거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물 100억짜리를 취득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가 다 자기 회사 돈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차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차입을 해가지고 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억이 나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자 10억도 결국에 이 건물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이 금융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게 금융 비용의 자본화예요. 금융 비용이라는 건 이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화라는 건 자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되 만약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업이 산입할 수 있으면 취득원가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금융비용의 자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여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입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기간 비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리고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 이런 재고자산, 이런 자산들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런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자산의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금융비용을 자산의 원가로 산입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자산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이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이나 1년 이상 취득에 소요되는 재고자산이나 이런 자산을 여러분 뭐라고 하겠대요? 그럼 여기. 요거는 표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산을 적격자산이다 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적격자산과 관련된 이런 금융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차입원가의 회계 처리 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해서 매기 계속 적용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지 않는다. 즉, 적격자산에 대한 이 금융비용 차입원가를 자산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매기 적용하라는 거예요. 기간이 이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차입원가는 크게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와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로 구분이 돼요.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라는 게 뭐냐면, 특정 차입금이라는 게 그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그걸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에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자본화 기간 동안에 특정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금융비용 있죠? 그 차입원가에서 혹시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쓰려고 100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그 차입금에 대한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그걸 바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100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 수익이 발생된 거. 이자를 받은 게 또 있어. 뭐 3억 원을. 그럼 그거는 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돈으로 그, 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운영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빼고 차입원가 처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0억이 나갔는데 그 차입금을 예금해놔서 운용 수익이 만약에 3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7억만 차입원가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일반 차입금 관련된 차입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그냥 차입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일반 차입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에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기기간 동안에 적격자산에 대한 그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서 특정 차입금을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특정 차입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적격자산을 취득하는데 특정 차입금도 있고 일반 차입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자산을 취득하는데 내가 특정 차입금이 70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건 특정 차입금이고, 그럼 나머지 30억은 회사에 있던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지금 자산 취득에 사용을 한 거니까 그 나머지 30억을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특정 차입금에 대한 걸 제외하고, 자, 그러면 그 일반 차입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이자율을 자본화 이자율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일반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이거를 자본화 이자율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뭐 사례를 갖고서 막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그렇게까지 언급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금융비용 자본화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과 특정 차입금으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 여러분 가볍게 보고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분계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분계 문제가 만약에 뭐 간단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죠. 8월 20일 날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건물 10억을 어, 건물 10억에 당좌수표 발행해서 취득했대요. 그럼 이건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이 있대요. 이게 이제 특정 차입금이 되겠죠. 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3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자본화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차변에 건물,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짓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또 계정 과목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특히나 여러분 우리 전산 세무 1급에서 정부 보조금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잘해야 됩니다.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보조해 준 거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정부 보조금은 크게 보면 수익 보조금이 있고 자산 취득 관련된 보조금이 있어요. 이제 수익 보조금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뭐 마을버스 회사나 이런 연탄 회사나 이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수익을 보존해 준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상한 의무가 없는 수익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관련 비용을 보전받았다 그러면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부분이 나와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이 나와요. 단어 그대로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취득 관련된 보조금은 상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 의무가 있다는 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특정 기한이 지나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거는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한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갚지 말래요. 기기장치 사는데 보태 쓰래요, 국가에서. 갚지 말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인데 이거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한 번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는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상계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이러한 독특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감소시켜서 그 보조금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봐요. 우선은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정보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고도 해요. 옛날엔 그렇게 불렀는데 뭐 같은 겁니다. 상한 의무가 없는 정보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이거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보조금을 준 거니까 보통예금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우선 정보보조금 이렇게 해놓고 그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진 이 보통예금의 차감으로 기록을 해놓네요. 왜냐면 이거는 마음대로 기업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서 보조받은 거니까. 그리고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때, 뭐 기기장치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시설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기기장치를 예를 든 겁니다. 자, 하게 되면 이 보통예금에서 빼놓은 것은 자산 취득할 때 사라고 빼놓은 건데,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요 보통예금 차감으로 해놨던 거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제거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거해주시고요. 다시 해당 자산 기기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다시 정보 보조금을 기록해 주래요. 그리고 이 정보 보조금을 이 해당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상각해서 회사의 이익을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가 이제 이 기기장치와 관련해서 매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 인식한 것 중에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이 기장치 차감으로 잡아놨던 거를 이 감가상각비를 상계해서 이런 비용을 줄이면 결국에 이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을 인식한 거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이거를 매년 이 기기장치차감 정부보조금을 매년 감가상각비와 상계시켜서 이거를 내역연수 동안에 회사가 수익을 인식하는 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요 케이스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자, 상한 의무 없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 1월 1일 날 기기장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 1,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000원. 근데 이거는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라고 분기하고 이걸 보통예금의 차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은 이걸 기기장치 사기 전까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빼놓으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5,000원에 취득했대요. 국가에서 보조받은 거 1,000원하고 회사 돈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예금 주고 샀대요. 이렇게. 이해했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 기기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생각을 한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기기를 취득했을 때 지금 대변에 잡아놨던 보통 예금 차감으로 잡아놨던 이 정부 보조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기장치의 차감으로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00원을 내역연수 요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상계해서 회사의 이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봐요, 이제. 자, 12월 31일 감가상각비랑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랍니다. 자, 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역연수 5년이고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없어요. 그러면 12월 말일날 감가상각비 5,000원 나누기 5하면 1,000원, 감가상각 2개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000원은 5,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5,000원 중에 1,000원을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감가상각비 전체 1,000원 우리가 인식한 것 중에 지금 취득원가 5,000원 중에 보조금 받은 게 1,0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200원만큼은 이 1,000원 보조금 받은 것 중에 이 200원만큼은 감가상각비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잡아놨던 정부보조금 기기장치 차감을 상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년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비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또 200원만큼. 요 1,000원 받은 거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200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를 상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년간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년 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조받은 1,000원이 내용 연수 동안 회사의 이익으로 인식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한 의무가 없으니까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이 기기장치 5년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니까 이 내용 연수 동안 회사가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밑에 해설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고 자,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 기기장치를 5년간 사용한 게 아니라 차기년도 초에 이 기계를 갖다 팔았대요. 그럼 그때는 남아있는 정부 보조금도 처분손익에 대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3,700원에 팔았대요. 자, 차변에 있던 기기장치 대변으로 없애요. 5,000원. 그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잡았잖아요. 제거합니다. 정부 보조금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정부 보조금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정부 보조금 1,000원이었는데 얼마 우리가 상각했어요? 200원. 얼마 남았죠? 800원 남았잖아요. 800원. 그죠? 그럼 800원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3,700원. 그럼 대변에 500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0원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이 기계를 5,000원에 처음에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고 보조금 1,000원을 받았으니까 보조금 받은 걸 빼면 순수하게 우리 회사 돈으로 구입한 건 4,000원이에요. 1년 상각하고 처분했죠.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4,000원 나누기 5하면 감가상각비 800원이 인식된 거예요. 1,000원 중에 200원은 감가상각비를 줄였잖아요. 그럼 결국에 800원 상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거 빼고 계산해봐요. 5,000원에 취득했는데 보조금 1,000원 받았으니까 4,000원에 취득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4,000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800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3,200원이에요. 근데 3,200원짜리를 3,700원에 팔았으니 500원만큼의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이해돼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 여러분 이렇게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와 관련된 거는 시험에 정말 나올 확률이 높고요. 특히 정보보조금 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세무 1급은. 그러니까 반드시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 반드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까지 보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